안녕하십니까, 묵조거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고교물리를 공부하고 있죠. 지금 세 번째 큰 단원인 정보와 통신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소리와 빛 가운데 세 번째 소단원인 소리와 악기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가 무엇인지, 또 악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나보다는 친구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 악기가 어떤 거다라고 악기에 대한 것을 공부하기보다는요, 이제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높낮이의 음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높이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또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큰 소리를 이제 큰 음을 크게 이제 소리를 내야 되는데, 큰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해 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악 시간에 화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화음에 대해 공부했잖아요. 여기서는 화음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할 대신에 화음의 규칙성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실로스코프가 뭔지 아세요? 오실로스코프는 전기 신호를 화면에 나타내는 기계를 말합니다. 여기 그림에 있듯이 어떤 전기 신호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죠. 이 오실로스코프가요, 이제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가로축이 시간을 나타낼 때는 여기 있는 파동이, 이렇게 그래프가 파동이 있잖아요. 파동의 마루와 마루 사이는 주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제 촘촘할 때는요, 주기가 짧다는 것을 말해주고, 주기가 짧으면은 진동수가 크다는 것을 이 오실로스코프가 보여주는 거죠. 오실로스코프의 세로축은 소리 신호의 세기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소리가 세냐 그건데요,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동을 나타낼 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가로축이 거리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처럼 가로축이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축이 거리를 나타낼 때는 여기 맨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마루와 마루 사이 사이를 파장에 해당하고요, 가로축이 시간을 나타낼 때는 마루와 마루 사이는 주기를 나타냅니다. 자,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네, 악기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볼게요.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기타 같은 현악기를 연주할 때 언제 높은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기타 이렇게 연주해 보신 분, 아니면 바이올린, 첼로 이런 현악기를 연주해 본 친구들은 아마 알 겁니다. 현이 가늘 때, 그리고 악기에 달려있는 그 현을 바짝 당길수록 현에서는 높은 소리가 나겠죠. 진동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요, 진동수가 크면은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악기에서 진동이 빠르게 일어날 때, 이때도 높은 소리가 나죠. 또 진동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는 소리가 되겠고, 현의 장력을 크게 할 때도 높은 음이 나는데요, 기타줄을 조율할 때 기타줄을 당기면 소리가 점점점 높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기타줄 이렇게 높이 맞출 때 아마 겪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기타를 줄을 이렇게 쭉쭉 당기면서 기타줄을 계속 튕기면은 기타줄 소리가 점점 높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현의 장력을 크게 할 때 높은 음이 납니다. 장력을 크게 하면은 높은 소리가 나는 까닭은요, 줄을 세게 당기면은 줄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크게 작용해서 진동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굵은 줄은 낮은 소리가 나겠죠. 뭐 굳이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타 쳐본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를 연주해 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얇은 현은, 가는 현에서는 높은 음이 나겠고, 굵은 현에서는 낮은 음의 소리가 난다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 이유는 관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굵은 줄이 낮은 소리를 내는 이유는요, 줄이 무거워서 본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타 줄이 몇 개인지 아시죠? 나는 잘 몰랐는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 기타에 있는 줄 세보니까 6개더라고요. 예, 기타 줄은 6개입니다. 그럼 바이올린이나 첼로는 줄이 몇 개죠? 예, 4개예요. 이렇게 바이올린은 줄이 4개, 기타는 줄이 6개인데 요거 몇 개 안 되는 줄 가지고서 우리는 다양한 높이의 소리를 낼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서 다양한 높이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접 연주해 봐서 알 겁니다. 직접 기타나 가요악음을 연주해 봤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이제 연주하는 것을 봤으면 알 거예요. 특정 지점의 줄 위에다가 손가락을 놓아서 이제 줄의 길에 변화를 주면은, 줄의 길이가 짧아지면은 줄이 진동할 때 파장이 짧아져서 줄의 진동수가 커지고 이에 따라 높은 소리가 납니다. 반대로 이제 줄을 길게 하면은, 그러니까 줄 현 위에 이제 손가락을 대지 않고 하면은 반대로 파장이 길어지고 줄의 진동수가 작아져서 낮은 소리가 나겠죠. 앞에서 파장의 속도는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파장의 속도가 일정하면은 파장 람다가 짧을수록 진동수 F가 커지고요. 그래서 줄의 길이를 짧게 하면은 파장 람다가 짧아지고 반대로 진동수 F가 커져서 높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쭉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 현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시간에 따라서 진동하는 걸 쭉쭉 이렇게 차례로 나타냈는데요. 고무줄이나 기타줄을 손으로 진동시키고 줄이 진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요, 줄이 매우 빠르게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봤죠.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괜히 고무줄 가지고 막 튕기면은 그 고무줄이 막 이렇게 진동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해봤을 겁니다. 그 진동하는 모습을 눈으로 이렇게 쫙 지켜보면은요, 예,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줄이 진동할 때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줄이 크게 진동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거의 진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크게 진동하는 부분을 우리는 배라고 하고요, 거의 진동하지 않는 부분을 마디라고 합니다. 여기 파동이 줄이 진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배와 마디가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되고 있죠. 이거 보면은 어디가 배고 어디가 마디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기타 줄이 진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요, 줄이 위아래로만 진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파동이 어느 한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죠. 파동이 겉보기에는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우리는 정상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상파는 실제로 파동은 진행하지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정상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정상파는 일직선으로 된 줄뿐만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원형으로 된 줄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배와 마디를 관찰할 수가 있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파동이 있는 마루 부분과 그래서 많이 튀어나온 배 부분과 거의 진동하지 않는 마디 부분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은 병에 담긴 음료수를 먹고 나서 빈 병 입구에다가 이제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병에서 소리나게 하는 장난 해보셨나요? 우리들이 그런 장난을 하는 거는요, 그림에서 보듯이 입으로 이제 병 입구에다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면은, 피리 불듯이 바람을 불어주면은 병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소리가 나기 때문이죠. 빈 병 입구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공기 흐름으로 파장이 병 내부로 전달돼서요, 빈 병 안에서는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병 안에 물이나 음료수가 남아있는지, 또 남아있으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또 소리의 높낮이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병 안에 물이 많을수록 파장이 짧아져서 아마 높은 소리가 날 것입니다. 포도주 잔이나 유리잔을 여러 개 갖다 놓고 각각의 잔에 이제 서로 각기 다른 양의 물을 채워놓고 연주하는 모습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텔레비전이나
텔레비전에서 이런 모습 아주 가끔씩 이런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높이가 각기 다른 포도주 잔에는 각기 다른 높이의 소리가 납니다. 이는 물높이에 따라서 정상파의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물높이가 가장 높은 포도주 잔에서는 가장 높은 소리가 날 것이고요. 이때 사용하는 유리컵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또 그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우리는 필이나 플루트와 같은 관악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관악기에는 이제 구멍을 막아서 이제 관악기 여러분 리코더로 연주를 해보셨죠? 음악 시간에 리코더 연주해 봤을 텐데 그 리코더를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쭉 나와 있습니다. 리코더와 같은 관악기에 있는 구멍을 막거나 열어서 우리는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음악을 연주를 하는 거죠. 기타줄이 진동하면 소리가 날 때 기타줄만으로는 소리가 작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고무줄로 이렇게 수첩이나 이런 작은 뭐 성냥갑 같은 데다 끼워놓고 이렇게 튕기면은 소리가 나긴 나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또 기타줄 자체도 이렇게 튕기면은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기타에 연결해 놓고 치면은 어느 정도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소리가 크게 나기 위해서는 크게 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울림통입니다. 기타뿐만 아니라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에서도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울림통이 있죠. 이제 바이올린이나 이 기타 보면 이 몸체가 있잖아요. 이 몸체 자체가 이제 울림통 역할을 하는 거죠. 추를 실에 매달고서 좌우로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은 실의 길이가 길면은 추가 천천히 이렇게 진동을 하고요. 길이가 짧으면 아마 빠르게 진동을 할 것입니다. 즉 짧은 진자는 주기가 짧고 긴 진자는 주기가 깁니다. 이때 이 진자의 주기는 여기 나와 있듯이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로 그 주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의 길이 L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지는 거죠. 공명이 있는데 공명은 외부에서 준 진동이 원래 자신의 진동과 일치하여 진동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공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 사진에서 봤듯이 기타 사진을 봤잖아요. 그 기타의 울림통이 바로 공명 현상을 이용한 거거든요. 처음 기타줄 소리는 작지만 그 소리가 기타의 통과 통 안에 있는 공기 진동과 함께 일어나면은 즉 소리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미국 시애틀 근처에 타코마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리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게 194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다리는 매우 강한 바람에도 견디도록 설계가 되었거든요. 근데 1940년 작은 바람에도 이 다리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그렇게 강풍이 불지 않았는데도 이게 다리가 막 이제 좌우로 흔들리다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실 시공 때문에 그랬을까요? 설마 그랬을 일은 없겠죠. 미국에서 이게 만들었는데. 이 다리가 무너진 이유는 그리고 이게 1940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은 이 다리가 작은 바람에도 무너졌는데 그게 부실 시공 때문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공명 현상에 의해서 그 공명 현상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람 세기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맞춰서 흔들리던 다리는 점점 그 흔들림이 커져서 이게 무너져 내린 거죠.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 때 그네가 어느 한쪽에 최고조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움직이려 할 때마다 우리가 그 그네를 조금씩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네는 점점 더 크게 움직이는 것과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로 다리가 이게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다가 이게 점점 크게 흔들려서 결국 이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공명 현상으로 다리가 무너진 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타코마 다리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더 오래전의 일인데요. 1831년 군인들이 이제 영국 맨체스터 인근에 있는 브루튼 다리라는 게 있는데 그 다리 위를 이제 행군을 했어요.
근데 군인들이 발 맞춰서 행군을 하니까 그 다리가 공면 군인들의 행군하는 그 발걸음에 의해서 다리의 공명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공명 현상에 따라서 다리가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인들이 다리를 건너갈 때는 발 맞춰 걷지 말라는 그런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다리 위를 걸으면은 이제 공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행군할 때 발 맞춰서 행군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앞 사람하고 발 맞춰서 걷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걷다 보면은 행군할 때 걷다 보면은 앞 사람하고 다리가 맞춰지긴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행군하다 이제 낙오되지 않으려고 막 걷다 보면은 앞 사람 발걸음에 맞춰서 자기 발걸음도 이제 맞추게 되거든요. 근데 행군대역 전체가 그렇게 다리가 맞춰지지 않고 몇 사람 이렇게 나눠져서 다리 발걸음에 맞춰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각 물체는 진동하는데요. 그 진동하는 주파수는 각기 다릅니다. 이를 가지고서 우리는 고유 진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리가 무너진 것도 우연히 바람의 속도하고 군인들의 발걸음이 그 다리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해서 다리의 움직임을 증폭시킨 거거든요. 영국 맨체스터 인근에 있던 브로튼 다리와 그다음 미국의 타코마 다리의 공통점은 둘 다 현수교라는 다리예요. 현수교가 뭐냐면 여기 사진에 있듯이 이렇게 생긴 다리를 우리는 현수교라고 합니다. 줄에 붙들려 매달린 현수교는 바람에 좌우로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에 좌우로 흔들리는데 그 바람의 속도가 우연히 현수교의 고유 진동수와 맞아가지고 다리의 흔들림을 더 크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유치만년이라는 고사성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어 시간에 유방백세라는 이제 고사성어를 배우면서 함께 나오는 말이 유치만년입니다. 유방백세가 좋은 평판에 이제 후대에 전해지는 거라면은 유치만년은 반대로 나쁜 평판이 오랫동안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악취가 좋지 않은 냄새는 악취가 만년 동안 남는다는 뜻이죠. 다리가 무너진 사건은 거의 여기 나와 있듯이 영국에 있는 다리는 1831년이고 미국에 있는 타코마 다리는 1940년이니까 거의 100년 전에 이뤄진 일인데 지금도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안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보다 더 멀리 퍼져나가고 더 오랫동안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세상에 있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며 진행하던 두 파동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파동과 파동이 서로 만나서 파동이 커지기도 하고요. 또 파동이 반대로 작아지기도 합니다. 파동이 음파일 경우는 즉 두 음파가 만나면은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요. 또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 파동이 서로 겹치는 것을 우리는 중첩이라고 하고요. 두 파동이 서로 만나서 중첩을 하면은 두 파동을 합쳐져서 원래 파동보다 진폭이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는 파동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마루 부분과 다른 파동의 마루 부분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은 합성된 파의 진폭은 더 커지겠죠. 그런데 파동의 마루 부분과 다른 파동의 골 부분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합성된 파의 진폭은 작아지거나 아마 없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있듯이 이게 파동과 파동이 만나는데 이제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이 이렇게 딱 일치해서 만나면은 파동이 이렇게 더 커지겠지만 서로 반대로 이제 하나는 마루 부분, 하나는 골 부분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 상쇄돼 가지고 파동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파동의 진폭이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 파동이 만나서 진폭이 커지는 경우는 우리는 보강간섭이라고 하고요. 진폭이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는 우리는 소멸간섭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간섭은 반드시 두 개의 파동이 같을 때만 일어나진 않아요. 크기가 다른 파동이 중첩되면은요, 그래도 간섭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진폭이 커지기도 하고, 즉 보강간섭을
의해서 진폭이 커지기도 하고 소멸 간섭에 의해서 진폭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강 간섭이죠. 이제 크기가 다른 두 파동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데 서로 만나는 순간에는 진폭이 커지고 그리고 만나서 진폭이 커진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던 파동은 계속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던 파동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파동의 간섭은 일상생활에서도 응용이 되는데요. 소멸 간섭은 이제 소음을 줄이는 데 이용이 됩니다. 군사기술에서 소멸 간섭을 이용해서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기도 했어요. 헬리콥터나 탱크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소리 엄청 크거든요. 뭐 탱크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이제 들어봤겠지만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도 친구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헬리콥터 지나가는 소리 듣잖아요. 근데 헬리콥터 하늘에서 높이 날고 있는데도 그 소리를 이제 땅에 있는 뭐 교실이나 아니면 지면에서 땅 위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서도 들릴 정도로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이렇게 헬리콥터나 탱크처럼 소음이 심한 곳에서도 원활하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소음 제거 기술을 사용을 해서요. 이 소음 제거 기술이 들어간 헤드셋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휴대폰에서도 소음 제거 기술이 들어간 휴대폰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난 그거 보지는 못했어요. 기계 소음을 마이크로 전기 신호를 바꾼 뒤에 마루와 골이 서로 뒤집어 나오도록 해서 스피커에서 소리를 다시 나오게 합니다. 기계 소음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이 소멸 간섭을 해서 소음을 줄어들게 하는 게 이제 소음 제거 기술을 이용한 이제 헤드셋이라 휴대폰이 되겠죠. 음악 시간에 화음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서로 다른 음이 한데 어울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죠. 네, 화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음악 시간에 이제 배워보도록 하고요. 또 불협화음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사회에서 뭐 신문 읽다 보면 불협화음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국어 시간에 이 말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소음이죠. 듣기 귀에 거슬리는 소리니까 당연히 소음이고 화음이든 불협화음이든 간에 서로 다른 음이 즉 주파수가 다른 음파들이 서로 만나서 생기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는 화음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어떤 경우에는 불협화음처럼 시끄러운 소음이 이제 되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간단히 짚어보면요. 친구 여러분들이 음악 시간에 평균일이라는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여러분들 배우는 과정에 아직 평균일이 안 들어갔으면 못 들어봤을 거고 들어 있으면 배웠을 건데 굳이 음악 시간이 아니더라도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신문이나 잡지, 뭐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 평균일이라는 말이 이제 문화 관련 기사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는 평균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 나왔냐면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평균율 피아노 곡을 작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흐의 평균율 피아노 곡이 있는데 여기서도 평균율이라는 말이 나오죠. 평균율은요 1700년경에 베르크마이스라는 사람이 고안했는데요. 한 옥타브의 진동수 차이가 2배이고 그 사이를 12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별 진동수 차이가 1.06배 차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06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1.06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황금률에도 나옵니다. 미술 시간이나 건축 이제 혹시 공대 들어가는 학생들은 황금 비율이라는 말을 들어볼 텐데요. 그 황금 비율이 1.06이에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낮은 도의 진동수는 261Hz고요. 높은 도의 진동수는 523Hz입니다. 근데 이게 약 2배가 되죠. 낮은 라의 진동수는 440Hz고 한 옥타브 높은 라의 진동수는 880Hz라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 진동수의 차이가 약 2배가 됩니다. 도미솔 화음이라고 들어봤을
모르겠네요. 저도 음악 시간에 이 말이 나왔을 텐데요. 그래서 도미솔이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도미솔 화음의 진동수 차이를 계산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1대 1.26대 1.5가 돼서 이거 정리하면은 약 4대 5대 6이라는 간단한 정수비를 이룹니다. 이제 화음은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를 이루어서 나오게 되고요. 화음이 아닌 불협화음의 진동수를 살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화음이 아닌 도미파라는 이런 불협화음이 되겠죠. 이것을 만들어 보면은 이 각각의 진동수의 비율이 1대 1.26대 1.33이 됩니다. 이거 정수비를 이렇게 고쳐보면은 약 12대 15대 16이 나오는데 도미솔 화음처럼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가 아니죠. 간단한 정수비가 아닌 경우에는 불협화음이 나오고 도미솔 화음처럼 간단한 정수비로 딱 나오면은 이건 화음이 되겠죠. 자, 우리는 정보와 통신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정보와 통신은 첫 번째 중단원이 소리와 빛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중단원이 정보의 전달과 저장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소리와 빛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앞에 두 시간 소리의 특징과 속력, 소리의 반사와 굴절 및 회절에 이어 소리와 악기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악기라고 해서 우리가 음악 시간에서 악기에 세세하게 배우지 못하고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크게 나오는지, 어떻게 화음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리학이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계속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